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과 신문을 덮고 TV와 컴퓨터를 끄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24시간 울려대는 스마트폰을 달고 살지요. 오래전 한 통신회사 광고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왔었는데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10여 년 전에는 잠잘 때라도 휴대전화를 꺼뒀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24시간 켜두는 게 당연시 됐습니다. 퇴근을 해서도 각종 메신저로 연결이 되고 쉬는 시간에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머리도 쉬질 못합니다.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머리를 씁니다. 지식산업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됐죠. 두뇌의 무게는 우리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두뇌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신경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 신경을 끄고 사는 게 더 어려운 현대인들,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가끔은 스마트폰을 꺼두기도 해보고 우리의 신경을 끄는 연습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항상 피곤합니다. 연휴가 있어서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래도 어느 때보다 좀 짧았던 일주일 아닐까요? 예, 수목금, 금세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또 월요일은 휴일이니까요. 한글날 휴일도 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스트레스는 좀 덜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칼을 꺼내 들었는데요.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익을 챙겨간다. 이런 지적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여파들, 규제가 어디까지 닿을지 짚어보겠고요. 과거에는 뒷골목이나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팔리던 이른바 짝퉁, 모조품이 공영 홈쇼핑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수법도 점차 진화되고 있는데요. 피해도 커지고 있죠. 모조품, 이 짝퉁과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을 또 시작을 할게요.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죠. 오늘로 14일차. 그런데 모레 일요일 8일이면 폐막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현재 3위인데요. 대회가 열리는 이곳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첨단 스마트 도시입니다. 중국의 이 도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과 함께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는 또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시안게임 일정들이 빼곡히 있더라고요. 소위 또 비인기 종목들도 계속해서 많이들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방송을 보니까요. 거기가 참 잘하더라고요. KBS던가 7번하고 9번 거기가 중계를 잘하던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없이는 사실 우리 삶도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서. 네, 이제는 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됐죠. 근데 미국의 그 경쟁 당국, 공정거래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칼날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이제 법률적인 단계까지 가 있는 모양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몇 가지부터 짚어볼까요?
일단은 손석구 평론가. 네, 아마존 사례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아시겠지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대한 전자상거래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이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소송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FTC가 기소를 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의 이제 동영상 프라임 그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구독해지가 어렵게 된 것, 또 그 전에는 아마존이 어떤 일종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격 조정을 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아하. 소송의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은 뭐 이제 대응하는 논리는 소비자 이익을 해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제 논리를 제시를 하고 있고, 가격 조정에 관한 의혹에 관해서도 가격 하락을 막으려 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 운용되지 않는다. 폐지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박 대응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아마존의 뭐 시장 점유율이 워낙 그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빅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달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주목을 받는 건 아마 대표적으로 어떤 FTC의 승기를 잡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아마존은 뭐 대표적으로 네. 온라인 상거래, 이커머스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남용했느냐, 이걸 또 들여볼 테고요.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정위죠. 그러니까 네. 경쟁 당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년부터 계속해서 빅테크 업체들에게 반독점 소송을 좀 걸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네. 법무부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통 소송을 거는데요. 구글하고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 그러니까 이전에 페이스북하고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고 이 빅테크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독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아마존이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이유는 내년에 또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정당국의 위원장이 리나 칸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3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 당국인 FTC의 위원장으로 발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2017년도에 이 위원장이 아마존의 독점을 비판하는 논문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을 이제 FTC 위원회에 앉혀놨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반독점 규제,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있을 거다라고 네.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 큰 뭐 성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마존하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시작하고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전에 뭔가 이 성과가 나오거나 강력한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예측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 전에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치로 좀 내걸었던 뭐 공정 이런 이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리나 칸이라는 연방거래위원회 그 FTC 위원장 선임이 될 때 증권가에서는 특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있었죠. 예, 그런 맞아요. 스터디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사실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자체가 약간 친기업이었잖아요. 네. 트럼프 정부 때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살짝 수세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워낙 한 20년 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게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게 너무 컸다. 예. 이게 구글만 해도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한 3분의 1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거대한 위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트럼프 정부 때보다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일단 이제 출범할 때부터 뭔가 뭐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좀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게 이제 정부의 이 기조가 됐었는데, 뭐 일단 리나칸 임명한 것부터도 엄청 화제가 됐었죠. 이분은 뭐 아마존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빅테크를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그 법무부, 그러니까 2021년에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조나단 켄터 변호사를 지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은 구글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IT 대기업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제정책특별보좌관, 굉장히 길죠. 팀 우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도 미국 연방정부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지지했던 사람이고, 나아가서 빅테크 기업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반독점 규제를 위한 삼각 편대가 완성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작년 말까지 반독점 규제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기업 인수합병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MS도 지금 액티브하고의 이 합병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인수합병 중에 한 15건 정도가 최종 불발되기도 했고, 거기에 나가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빅테크를 좀 때리는 분위기긴 한데, 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FTC,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한 소송에 17개 주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오클라호마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난 대선 때 다 민주당이 승리한 주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재선을 노린 바이든의 기업 배싱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노동자들 시위 현장에 같이 나가서 피켓을 같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대선도 또 있으니까요. 앞에서 아마존 사례를 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저기 아마존 지금 죄송해요. 그 하나만 네. 아마존 그 소송의 쟁점 중에 하나가 아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라는, 이게 네.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시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 가격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아마존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슬쩍 한번 올려봐요. 올려보면 경쟁업체들이 거기에 따라가나? 그런 것들이 탐지를 해서 따라오면 그 올린 것만큼 거기에 내 이득을 얻는 거고, 안 따라온다 그러면 다시 정상 가격으로 낮추고,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FTC 기소장 안에 그렇죠. 있는 내용이기도 내용인데 하고요. 문제는 아마존의 이 기치가 가격 정책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오픈마켓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입점하는 입점업체들이 정하는 거고, 아마존 같은 이제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플랫폼의 역할만 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을 정말 사용했다면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거니까 아마존의 기존 기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FTC가 이런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법률적 쟁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법원의 판정을 통해서 나와야만 또 그거는 알 수 있을 테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또 구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구글도 우리 검색 시장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남용을 해서 여기도 반독점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여기도 관련된 소송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사업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요. 플러스에서 올해 1월에 또 그 구글의 광고 사업이 독점 사업 영역이다라고 해서 제기가 된 게 2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손석구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부분도 쟁점이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움직임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빅테크를 키워줄 때 우리가 빅테크는 오픈 플랫폼이고 뭔가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공정한 플랫폼이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규제의 사각지대에 좀 있었거든요. 규제를 좀 풀어줬거든요. 그러면서 키우다 보니까 이들의 덩치는 커졌고, 커지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공정한 플랫폼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는 뭔가 새로운 틀로 이 빅테크 업체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반독점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반독점으로 이들을 이제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의 이 반독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꼭 빅테크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출발은 오일 산업부터 시작해서 통신업도 있었고 네. 하는 담배 회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송까지도 이게 반독점 규제법에 걸리면 실제로 미국은 회사를 분할해서 그렇죠. 아예 나눠버리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아까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회사가 분할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너무 과점적인 위치에서 이른바 이제 공룡이 돼서 그쪽에서 불공정하게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 그 공룡의 몸을 찢으라고 하죠. 기업을 분할을 하라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이 어려워지면 해운이 됐든 항공이 됐든 하나로 합치라고 하죠. 말같죠. 지금 8784님이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독과점에 대해서 과감한 규제를 보면서 우리나라 공정위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라는 또 질문도 주셨어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그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아까 우리가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독점으로 이 회사를 가르는 건 아니거든요.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은 독점전 지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가격을 조종해서 뭔가의 침해를 줬다라는 게 있어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게 거의 사실상 전체적으로 미국의 반독점 소송의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점유율이 90%다 그 자체가 문제가 네.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를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반독점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사실은 빅테크 업체들이 반독점 소송에 안 걸리는 기반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점유율은 높지만 기본 서비스는 공짜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뭐 검색 서비스처럼. 네. 구글은 검색을 공짜로 제공하고 메타도 가입하는데 돈을 받지 않죠. 네. 그러니까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모두 쏟아 부음으로써 빅테크 업체들은 그 개인정보를 모아서 광고를 하고 돈을 버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소송이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독점 패러독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우리는 공짜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반독점법에 걸릴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 해석을 이제 어떻게 내리느냐가 지금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 드리자면 네, 손석구 평론가. 빅테크 업체들이 반박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경쟁 업체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단을 시켰냐 이거죠. 그러니까 블럭을 쳤냐 이거죠. 뭐 예를 들면 구글이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자기네들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빙이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못 들어도 인위적으로 막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막은 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글 그 검색창에서 빙을 검색을 해서 네. 그럼 빙 검색 결과가 나오면 빙을 깔 수도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경쟁 제한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네. 들이대고 있는 거죠. 아하, 그게 이제 그쪽의 반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권소연 사실 기자. 이번에도 이 아마존 소송도 패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간의 전적을 보면 이게 칸 위원장이 굉장히 호기롭게 이 칼을 딱 들었는데 이 네. 칼로 뭘 벤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독점 소송의 결과를 보면 지금 네. 줄줄이 패소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의 경우에는 가상현실 기업이죠. Within Unlimited라는 데를 이제 인수하면 독점이 우려되니 이걸 막아달라고 이제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7월에는 MS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합병 거래 막아달라는 소송 냈는데 여기서도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 법 쪽에서는 사실 그간의 이제 시장 독점의 폐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때 가격을 담합을 하고 뭐 인상을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로 이제 한정해서 이제 규정을 했던 건데 이 개념을 뒤집은 게 사실 리나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나칸이 이 화제가 됐던 논문에서 주장을 했던 게
뭐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더라도 가격이나 효과만 있으면 독점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은 안 맞는다. 안 맞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국 역사, 그러니까 그 샤먼법 제정 이후로 반독점의 역사 한 100년을 보면 그 시대의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해서 주로 이제 1등하고 있는 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이제 한정이 되어 왔었는데 네. 이게 디지털 경제로 바뀌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FTC도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할 때 이게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계속 이제 실패를 하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근데 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주목이 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선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경제에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정보를 가져가서 이걸로 어떻게 소비자한테 영향을 주는지가 규정이 돼서 이걸로 결론이 나오면 그게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하는 거고 그게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시사점, 어떤 영향을 줄지 미국에서의 그 선례를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카카오톡이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뭐 불합리한 결과들이 좀 나온다라고 해서 카카오 메신저를 2개로 분할하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또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이제 반독점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했고 리나칸이 주장하는 바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 반독점법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일종의 판례 지금까지 내려오는 판례가 1979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그건 독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 기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어떤 새로운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와서 이걸 뒤집는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인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네.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논쟁이 똑같습니다. 국내도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느냐 아니면 이득을 주고 있느냐의 문제로 법리적으로 싸우면 사실은 경쟁 당국이 이기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큰 사회적인 지위, 그다음에 뭐 미국은 특히 시가총액도 뭐 10위권 안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져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정말 이득을 주고 있느냐의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들을 규제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그간의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것과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일으키는 게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굉장히 작습니다. 인원 고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는 늘어나는데 사회적으로 분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빅테크의 기업들이 커지면 사회적으로 분배가 더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면 물론 재투자도 하지만 이건 특히 미국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미국은 이게 굉장히 이슈인데 자사주를 마구 사들이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회사의 값어치를 더 높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는 어디로 가냐면 주주들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경영자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이렇게 많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 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변했고 이들이 없이는 못 사는 사회가 됐다라고 하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어떤 제재나 틀을 만들어 보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자라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를 과거로 보면 사실은 이기기가 힘든데 미래를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규제와 틀을 만들어서 이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독과점 기업들 정말 공룡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서 일종의 해칭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월 어떤 기업에 거의 종속적으로 이용료를 내고 있고 또 그들 기업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아까 김지영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면서 주주 가치를 올리고 있죠. 그러면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 그 주식을 좀 사서 그 기업의 주주가 되고 그 기업의 이익을 우리가 또 향유할 수도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재미나다고 해야 될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지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약간 반독점 이 위치에 다들 걸려 있는 기업들이기는 한데 서로 그들 기업 간의 신경전을 벌인 것도 좀 꽤 있었더라고요. 특히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의 사례가 그러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델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법정에서 3시간 30분 동안 네. 뭐 속된 말로 열변을 토했다는 건 아닙니까? 구글의 독점적인 시장 경쟁, 시장 지배력의 폐해에 대해서.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구글 CEO도 인도 출신이고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인도 출신이에요. 뭐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죠. 네. 또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와 뭐 이제 익스플로어를 끼워 팔기 위해서 아하. 반대로 공격을 당했었는데 이제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네, 그 반대 입장이 됐네. 이제 공격의 입장이 됐는데 저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나델라 CEO가 여러 가지 했던 발언 중에서 AI 시대가 되면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의 구글의 어떤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이런 판을 뒤엎는 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색 경쟁력을 뒤집어 얻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애플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진영과 그 기본 검색 서비스를 지금은 이제 구글에 내주고 있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손실을 감수하서라도 바꾸겠다라는 뭐 그런 이면 협상을 했던 것도 법정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AI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구글이 지금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되겠죠. 네. 유튜브에 나오는 이 동영상 콘텐츠들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의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게임 오버다. 더 이상 뭐 어떤 경쟁 체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까지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트위터 뭐 일론 머스크나 이쪽에서는 오픈 AI를 향해서 트위터 그러니까 X에 있는 데이터들을 함부로 가져가지 마라. 또 이렇게 하고 또 일각에서는 구글처럼 유튜브에 있는 음성 정보들 그거를 구글만 독점해서는 또 안 된다.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양면성도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는 윈도우랑 익스플로러 때문에 공격을 당했었고 이제는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 가지고 또 공격을 받고 있고 서로 그걸 또 물고 뜯고 있고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될 시간이어서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다음 이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이 도시 이름을 최근에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고 계실 겁니다. 이곳이 세계 최초로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을 실생활에 도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가면은 그 얼굴을 미리 결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갈 때 결제 단말기에 얼굴 들이밀고 결제하고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조금 소름 돋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32년부터 약 3년 동안.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또 많이 또 올려놓으셔서 간접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와 인연이 또 깊은 곳이기도 하죠.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로 이 도시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722님 내일 밤 9시 남자 축구 결승전 한일전 격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정답은 여기 써주신 거죠. 예. 그리고 8424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팬이 됐습니다. 너무 멋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류진연님은 요즘은 은메달 동메달 따고 웃음 짓는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금메달만 기억하는 스포츠의 세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요즘에 그 MZ세대여서 그런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은메달에 그쳤다라는 표현도 그래도 이제는 언론에서 쓰질 않고요. 다들 이제 축하해 주는 분위기. 메달을 못 땄더라도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옛날 올림픽 그런 거 보면 금메달 못 따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옛날에 그랬던 거 또 기억이 나는데 은메달 따고 막 울고 들어오고 막. 네. 근데 이제는 즐기는 거고 또 우상혁 선수도 그렇고 젊은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 정말 인생을 즐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우리가 또 배울 것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세 글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게 모조품이었다. 가짜였다. 황당하겠죠. 또 일각에서는 일부러 그 모조품, 속된 말로 짝퉁을 계속해서 찾는 수요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인 공영 홈쇼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까지 짝퉁, 이 모조품이 대거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게요. 예.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네. 지난해 419건의 위조 상품을 공영 홈쇼핑이 유통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해 5월에서 8월 석 달 동안만 202건, 뭐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도 31건, 뭐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 홈쇼핑은 그래도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더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위조품이 좀 유통이 많이 됐다라는 건수에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필터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 그랬고, 그 다음에 공영 홈쇼핑이 내놓은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황당했는데 네. 우리는 아까 플랫폼하고 똑같이 얘기하더군요. 거래를 중개하는 곳에 불과하다. 아하. 그러니 이 그 위조품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이걸 유통시킨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에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약간 발뺌하는 것도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게 홈쇼핑이라고 하면은 TV 홈쇼핑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것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각종 상품들을 들여와서 중개 판매하는 것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상품 가지수가 공영 홈쇼핑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게 처음은 권수연 아니에요. 2017년에는 뭐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사은품으로 좀 파우치가 위조 상품인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한번 됐었고, 2020년에는 인증마크 허위로 부착된 마스크 판매에서 논란이 됐었고, 그때 스니커들 운동화 이것도 이제 짝퉁 상품 판매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나름 이제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AI 자동화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로 외부 용역 업체에 맡겨가지고 AI로 이제 가품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예방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매되고 나서 돌려봤더니 짝퉁이더라.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것도 뭐 202건 위조 상품 의심 상품인 거죠. 이게 적발된 것도 이 AI 자동화 솔루션을 가동한 결과로 나온 건데 결국은 이제 다 일 터지고 판매된 다음에 이제 적발이 된 거라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사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소비자 피해도 구제를 위해서 좀 나서야 될 텐데 요즘에는 이른바 이 짝퉁의 트렌드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명품이라고 부르는 뭐 비싼 가방, 네. 시계류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또 MZ세대가 선호하는 쪽으로 이것도 트렌드가 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앞서 제가 이제 위조 상품에 대한 얘기할 때 예. 신발이 가장 많았다라고 신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조 상품이라고 하면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면 뭔가 값비싼 물건을 조금 싸게 사기 위해서 또는 내가 저 물건을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생활 전반에 있어서 좀 많이 퍼져 있고 그다음에 뭐 가방 이런 게 뭐 예전에 가장 대표적이었다라면 요즘은 뭐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류 아주 패션 소품 이런 것들까지 다방면으로 좀 퍼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보면 네. 작년만 네, 놓고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 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명품 가방 브랜드들이 좀 이제 위에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 작년만 놓고 보면 짝퉁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가 나이키예요. 네. 그리고 2위가 몽블랑 우리 만년필 브랜드 네.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3위였고 타미 해피어가 4위였는데 올 들어서는 또 바뀝니다. 올 들어 8월까지 보면 아이앱 스튜디오라는 브랜드 혹시 다들 아시나요?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이앱 스튜디오라는 건데 이게 래퍼 빈지노가 만든 뭐 패션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게 MZ세대한테 엄청난 인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왜 1위로 올라왔나 봤더니 검색해보잖아요. 그러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기간 한정으로 출시를 하거나 선주문하면 후 제작해서 보내주는 시스템 혹은 곳곳에 팝업 스토어가 기간 한정으로 생기면 거기 가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밸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인 건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팝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못하면 리셀로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막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뭐 티셔츠 하나에 이제
뭐 판매 가격이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이제 반팔 티셔츠. 그런데 이게 리셀로 가면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짝퉁이 나오는 거고. 또 놀랐던 게 2위, 4위, 5위인 게 캐릭터예요. 마이멜로디, 시나모롤, 쿠로미. 이게 산리오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많이 아는 브랜드일 텐데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은 캐릭터거든요. 이제 3위가 발렌시아가가 있고 이런데 요새는 뭐 명품 뭐 고가 상품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접근이 조금 쉬운 뭐 이런 패션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부자재 뭐 이 캐릭터로 만드는 키링 같은 것도 되게 유행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위조 상품으로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 그 모조품에도 유행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유행 없이 처벌은 계속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잡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잡았을 때 처벌은 어떤가요? 이 법적 제재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속을 하는 게 업체가 어떤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뭐 단속을 하거나 혹은 어떤 그 소비자의 고발이나 이런 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제재를 하려면 상표권법 위반이 저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표권법 위반이 절차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아까 뭐 공영 홈쇼핑이 마치 자기네들 책임 아닌 것처럼 막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마켓도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들여오는 채널 사업자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특히 이런 짝퉁에 대한 그런 그 법적 제재를 가하려면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해서 이게 짝퉁임을 증명을 해서 그래서 상표권법 위반으로 뭐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뭐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짝퉁이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풍토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짝퉁 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는 것도 그렇지만 소비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의 그 죄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일종의 이걸 하나의 문화처럼 즐기는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그 유명 브랜드의 그 브랜드를 별도로 어떤 제품에서 떼가지고요. 그걸 다른 제품에 붙여가지고 재판매하는 그런 방식도 유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옷 같은 데서 뭐 샤넬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를 떼서 그거를 가방에 붙여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로 단속하기가 힘든 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 예.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 댓글창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판매를 올리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성 메시지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하니까 단속도 힘들 거고 그래서 뭐 이제 SNS나 이런 데가 단속의 사각지대로 부각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죠. 더 점조직처럼. 처벌 수위도 좀 낮다라는 지적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위조 상품을 제작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적발되고 난 다음에 벌금 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8월까지 위조 상품 제작 판매로 인해서 상표법 위반한 적발자 수가 500명이 좀 넘는데 이 중에 한 10% 정도가 재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23건은 재범 두 번째고 3범도 11건, 4범도 4건, 뭐 5범도 5건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걸리더라도 돈 좀 내고 나 또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면 돼라는 것도 있어서 처벌 수위를 좀 강력하게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한 번만 걸려도 폐가 방신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품목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가격도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오픈마켓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 쇼핑. 그러니까 워낙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에는 뭐 짝퉁을 사더라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서 이렇게 막 보고 뭔가를 하고 사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고 똑같지 않으면 사기 힘들고 명품 브랜드의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 가격을 싸게 만들면 팔리거든요. 네. 비슷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거 비교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까 저희가 제품이 다양화되는 것, 그다음에 가격대도 고급에서 아예 중저가 브랜드, 뭐 캐릭터 상품들까지 내려오는 게 청소년들은 더군다나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면 거기에 혹해서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죄의식 없이 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고
그냥 내가 모조품을 사야지 라는 분들도 있는 거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나는 진품을 사고 싶었는데 그 유통 과정에서 잘못됐든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도 사실은 되게 힘든 세상이 또 됐고요. 이건 뭐 감정사한테 감정을 맡기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보기에는 특히 미러급이라고 하는 최상위급은 감별하기 힘들어요. 그걸 미러급이라고 미러급이라고 해요. 미러급이 거울처럼. 거울처럼 똑같이 있다 그래서 미러급, 그다음에 뭐 S급, A급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런 거는 감정사 아니면 판별하기 힘든데 뭐 이제 이쪽 명품 업체에서 명품 업계에 그러니까 명품 감별로 이제 아주 오랜 경력을 지닌 분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이분은 뭐 가죽의 재질이라든가 뭐 질감, 뭐 스티치가 어떻게 꼬였냐, 뭐 로고의 음각,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0가지, 30가지를 본다고 해요. 네. 그리고 브랜드별로 잠금 장치 이런 것도 감정을 할 수 있는 이제 클리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본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알아야 위변조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뭐 샤넬 가방 같은 경우는 이분 말씀으로는 이제 그 체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넬 같은 경우는 구리로 체인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변형이 잘 안 되고 녹이 덜 세기 때문에 구리로 만드는데 거긴 자석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품은 조금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철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석을 붙이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뭐 구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가품으로 의심되는 건 안 사는 게 좋고 뭐 정식 수입 유통 과정을 거친 뭐 예를 들어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죠. 이게 늘 또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나중에 이거는 법적인 그 개정 움직임까지 또 네. 우리가 같이 좀 목소리를 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2대1 권소영 기자,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에 뮤지컬 보러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기 연예인, 인기 가수, 또 인기 작품은 티켓 가격이 비싸도 그냥 매진이다 라는 등식도 있더라고요. 또 뮤지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뮤직 아니겠습니까? 음악.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그냥 음악 감독도 아니고 뮤지컬 음악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이쪽 취재를 한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도 뮤지컬 좋아하세요? 저도 꽤 봤었죠. 하루에 뭐 2편을 본 적도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주말에는 2시, 4시, 뭐 7시 이렇게 공연이 되니까 대중문화 담당을 했을 때는 뭐 일로서 좀 보면서 취미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뮤지컬 음악 감독을 만나서 취재를 한 거고요. 예. 어떤 분을 만나신 거예요? 사실 이분이 제가 그 좋아하는 뮤지컬 작품에 많이 참여한 분인데 예. 얼마 전에 이제 10주년 기념 공연을 한 뮤지컬 그날들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요. 그 공연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 뭐 대학로 터줏대감 공연이라고 불리는 이제 뮤지컬 김종욱 찾기, 뭐 피막골 연가, 마이스케어리걸 같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에 많이 참여한 베테랑 음악 감독이었고 최근에 그 종편사에서 뮤지컬 배우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장소영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권위가 있는 분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좀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2004년도에 뮤지컬 하드락 카페로 뮤지컬 음악 감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작곡가로 활동을 했고요. 뭐 뮤지컬뿐만 아니라 음악 감독, 영화 음악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음악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보통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면 이 연극과 다른 점이 예.
중간중간에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인데 쉽게 말하면 보통 이제 1시간 뭐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게 들어가는 음악 전체를 이 음악 감독의 지휘하에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한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뮤지컬 공연이라고 한다면 한 18곡에서 22곡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노래의 작사 작곡을 직접 하기도 하고 이 감독이 예. 그 뭐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디렉팅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뮤지컬 노래는 뭐 일반 노래에 비해서 좀 과장되거나 예. 감정이 좀 깃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우들에게 음악에 감정을 싣는 것부터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이 디렉팅 그리고 조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율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 멜로디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음악 감독의 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요즘에는 이제 뭐 라이선스 공연도 많고 창작 뮤지컬도 많이 생기는 편인데 네. 보통 이제 창작 뮤지컬은 제작사에서 이제 만들고 싶은 스토리가 정해지면 연출부터 뭐 조명, 음악 감독 같은 이제 스태프들을 캐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조연, 뭐 앙상블까지 이제 배우를 섭외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스토리와 캐릭터가 정해지면 이 음악 감독은 그게 들어갈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작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참여한 그 뮤지컬 작품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그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뮤지컬 작품이 그 고 김광석 씨의 노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총 40곡 중에 23곡 정도 추리는 작업을 했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배우 오디션에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당시에는 약 한 1,500명 정도 배우들이 오디션 신청을 했는데 1, 2, 3차에 걸쳐서 진행된 오디션에도 모두 이제 음악 감독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한 작품을 올리게 되면 한 6주에서 10주 정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들에게 디렉팅도 하는 반면에 이 곡의 편곡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원곡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대에 맞게끔 맞습니다. 편곡을 해야 가사도 되니까요. 바꾸고 멜로디도 조금 바꾸고. 아하. 할 일이 되게 많은 거네요. 근데 만났던 아까 그 장소영 음악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곡을 하던 분이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분처럼 작곡을 하는 분도 덜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작사가나 작곡가들에게 곡을 받아서 음악 감독은 디렉팅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거고요. 그렇죠. 뮤지컬은 말 그대로 음악이 핵심인데 음악 작업을 할 때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 뮤지컬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대중음악과 비교를 좀 해보면 네. 대중음악은 한 곡 안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이 곡 안에 기승전결 그리고 희노애락 뭐 다 담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단품 요리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뮤지컬 넘버는 전체 그게 흐름에 뭐 기쁨도 있고 슬픔, 재미, 감동 등 하나씩 나오는 이제 코스 요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에 관객에게 어떤 멜로디로 감동을 주면서 기억에 남게 할 것인가 그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됩니다. 보통 이제 1막 마지막 넘버 그리고 2막 하이라이트 넘버 이제 그게 감동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타임이 있는데 네. 그 시간에 나오는 노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왜 우리가 그 유명한 공연을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넘버들이 있잖아요. 뭐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요즘에 뭐 다시 공연을 하고 있는 레베카의 레베카 옥주현 씨가 불렀던 네네네. 네, 그런 이제 유명한 넘버들이 관객에게 각인이 되는 거죠. 아, 그걸 넘버라고 하나요? 그 곡을? 보통 이제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음악을 넘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공연을 하다 보면은 좀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다 살아있는 공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무대에서 바로 하는.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네.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좀 재밌는 게 그 예전에 금발이 너무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 공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공연에 이제 실제 개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멍멍이 개가. 네. 네. 개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개가 그날 유독 좀 긴장을 했는지 무대 위에서 이제 용변을 갑자기 보게 된 겁니다. 아, 그것도 훈련받은 강아지일 텐데.
그런데 그날따라 뭐 좀 예, 응가를. 생리 현상이 좀 급작스럽게 일어났나 보죠. 그 뭐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배우나 스태프들 모두 당황을 하고 네. 있던 찰나에 이 장소영 음악 감독이 걔가 용변을 보니까 잘 볼 수 있게 잔잔한 음악을 깔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들의 대사나 이런 거 다 올스톱된 상황이고. 그렇죠. 걔가 용변을 보니까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맞는 음악을 깔아줬다. 음악을 깔아주고 끝난 시점에 배우들이 뭐 누가 시키지를 않아도 가서 용변을 이렇게 치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넘겼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임기응변이 됐네요. 그렇죠. 음악 감독도 센스가 있어야겠네요. 혹시 이분들이 꼽는 뮤지컬 음악 감독만의 직업의 매력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보니까 이 직업은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직업이 아니라 늘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탄생하는 직업이라 물론 뭐 힘든 점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만큼 보람이 큰 직업인 것 같았고요. 특히 저도 좀 뭐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 되면 관객들이 이 박수갈채와 환호를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공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박수 소리가 좀 커질 테니까 더 열심히 하려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그 관객들의 반응에서 힘을 얻는 거죠. 또 뮤지컬도 뭐 며칠 동안 연속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기도 할 테고요. 만약에 음악 감독이 되려면 당연히 음악을 잘 알아야 될 텐데 네. 뭐 전공도 중요합니까? 보통 이제 음악 전공을 한 분들이 많은데 음악에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성악도 있고 피아노, 뭐 현악기, 관악기가 있는데 다른 악기를 전공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네. 뭐 대신에 제가 물어보니까 노래를 꼭 잘할 필요는 없는데 듣는 귀가 좋으면 된다고 합니다. 듣는 귀가 좋아야 된다. 네. 그걸 다 조율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음악 감독은 사실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음악을 하더라도. 그렇죠. 근무 환경이나 뭐 보수나 이런 건 어떤가요? 뭐 저희 같은 기자들도 이 마감의 압박이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그 음악 감독 역시 마감의 그늘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데 공연이 정해지면 그 안에 순차적으로 타임 스케줄별로 이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마감의 압박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죠. 뭐 야근, 뭐 밤샘 작업은 뭐 부지기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연이 끝나면 뭐 네. 프리하기 쉴 수 있는 프리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연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음악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연봉도 꽤나 높은 편인데 이분이 이제 정확한 연봉을 공개해 주지는 않았지만 네. 이분 말로는 열심히 하는 만큼 바작하는 만큼 많이 번다. 능력만큼. 맞습니다. 그거는 좀 피해 나가셨네요.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 최근에 흔들리는 금융시장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정광호 대표와 함께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